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법무법인 라움의 노동을 아주 담당하고 있는 최준현 변호사의 노동상담소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던 내용 중에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최준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기분이 울적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글을 이제 뭐 우울할 새가 없더라고요. 좀 더 여러분들께 질 높은 또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계속해서 최준현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내서 노동 상담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어디나 이메일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좋은 대답을 얻으실 수 있고, 이제 또 가끔씩 이제 보시면 너무 이메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최준현 변호사님께서 좀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뉴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1시간 일하면 10,000원씩 드리고 이렇게 시급이 정해져 있죠. 근데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우리가 근로를 제공할 때 하루에 8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딱 8시간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근로자들 중에 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8시간, 화요일에는 10시간, 수요일에는 9시간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동적으로 변하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 근로시간을 평균해서 지급하는 것도 크게 이제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도입한 개념이 포괄임금제입니다.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그 근로시간을 평균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의 평균을 함부로 이렇게 잡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감단직 근로자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감단직 근로자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일상 주변에 보시는 그 아파트 경비원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대기 시간도 상당히 깁니다.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휴게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대기 시간과 근로시간을 딱 구분해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근로시간을 평균하는 포괄임금제를 채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야외에서 많이 근로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출장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포괄 근로계약을 이제 도입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사무직 근로자들 한번 생각해보죠. 사무실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상 근로시간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죠. 그분들에 있어서는 포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서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렇게 합의만 하게 되면 포괄 임금제가 어떻게 유효한 그런 가치를 갖는 건가요? 아니면 또 더 큰 법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게 더 우선시 되어서 또 이거 계약을 할 때 어떤 지켜져야 될 조건들이 있을지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이게 좀 유효한 그 법에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괄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이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 계약을 하면서 11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당연히 유리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사업장은 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11시간 근로하는데 사용자는 갑자기
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겠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산정할 수 없는 또는 어려운 사업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했던 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적용하기 전에는 매달 300만 원을 받는 것이 만약에 현실이었다면, 포괄임금 계약을 하면서 280만 원으로 만약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불이익한 것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특히 포괄임금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발생한다면 이 계약은 좀 유효성이 무효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변호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저희는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늘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데, 이렇게 근로자에게 유익하거나 불리하거나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일일이 매번 체크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번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큰 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계약을 할 때에 이렇게 매번 변호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이런 고용계약이나 어떤 이런 포괄임금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사실은 결국 무조건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제가 이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사실 사건도 맡아보고 했는데, 이게 뭐 많은 근로자분들이 포괄임금 계약이 당연히 유리하겠지, 당연히 나는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연하게 사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다시 재산정이 이루어져서 임금 차액만큼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수개월, 아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전에 반드시 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계약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역시 또 변호사님의 시원한 도움을 저희들이 늘 받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또 변호사님께서 포괄임금제에서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올려주신 질문 중에 또 엑기스를 모아서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